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소방, 설비기사, 산업기사, 우리 전기 분야, 이제 자격증, 파트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방 전기, 소방 기계, 우리 소방 설비 기사나 산업기사, 공통적으로, 뭐, 기계 전기에서 공통 과목인, 우리 소방 원론이죠. 네, 소방 원론. 여기 지금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내용이 그닥 이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올리시면 답변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방 원론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문제죠. 여기서 적어도 몇 개 이상은 맞으셔야 되냐? 15개 이상. 15개 이상은 이제 득점을 목표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그닥 크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고, 우리 일상,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화재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불났다,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불이 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연소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연소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소의 정의는, 일단 좀 이따 또 수업 때 배우시겠지만, 산화 반응을 통한,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열을 동반하는 이러한 또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연소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와 같은 그러니까 뭐 파트가 한번 여러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연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목차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도 목차지만 우리 저기 인력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출제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소방 원론은 자, 주요 항목이 연소 이론, 이제 화재 현상. 이제 첫 번째가 연소 이론이고 두 번째가 화재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위험물, 위험물이고 여기 위험물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에서도 문제가 한두 문항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소방 안전.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주요 부분은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세부 항목을 좀 보시게 되면 연소는 당연히 이제 연소랑 연소 현상 같은 경우고 화재는 대부분 화재 정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화재는 건축물에서 많이 나니까 건축물 관련된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물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위험물의 종류, 성상, 뭐 연소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 안전은 안전관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이론, 소화론이라고 해서 소화론은 이제 소화론이 있고 소화 약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소, 화재 했으니까 여기 소방 안전에서는 당연히 무슨 파트를 소화라는 파트를 또 우리가 건드려야 되겠죠. 근데 소화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연소 현상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하나 이제 소화론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목차에서 교재 9페이지입니다. 이제 목차 9페이지를 좀 보면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거기 소화 약제라는 파트. 그러니까 이제 불을 끌 때 필요한 게 약제죠, 약제. 그래서 약품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약품은 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제 수계 쪽과 그 다음에 가스, 기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제 가스계 쪽 이런 쪽으로 좀 나눠지니까 이제 소화 원리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소방 원론 파트는 이제 이런 정도 분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또 2과목, 뭐 소방 전기 일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전기 구조 이런 파트. 그래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물론 이제 지금은 전기 분야니까 나중에 이제 기계 분야로 혹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소방 기계 구조 및 원리 이런 걸 또 배우시겠죠. 그래서 소방 기계 설비의 구조 및 원리. 참고로 우리가 소방 시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 나중에 그거는 또 그 수업 가서 잘 들으시면 되는데 이 소방 설비가 소방 시설이 굉장히 좀 많아요. 5가지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기 분야가 조금 이제 양이 좀 작고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이제 기계 분야라서 소방 전기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에서 15문제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나머지 과목에서 조금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이 소방 회로죠. 방금 전에 했지만 소방 전기 회로 일반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법규죠. 소방 관계 법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소방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전기 분야니까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
근데 여기 다 만점을 목표로 하신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평균 60점 이상, 그러면 이제 꽈락을 또 면하셔야 되니까 보통 한 8문제 이상은 맞아야 꽈락은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총 4과목 중에서 이 소방 원론을 15개 이상을 확보를 좀 하셔야 그 다음에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방 회로가 또 수업을 잘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뭐 고득점이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목표를 자격증은 너무 높게 잡으시면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 평균 정도만 맞겠다. 그러니까 평균이면 평균 60점이니까요 12문항을 목표로 좀 하시면 되는데, 사실 회로가 12문항을 목표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맞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좀 쉽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보통 얘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로 좀 하시고, 근데 이제 법규도 옛날에는 얘가 4분법이었는데, 4분법이었는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6분법으로. 법이 4개에서 6개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법규 시간에 또 말씀을 또 들으시겠지만, 4가지의 법이 여기서 이제 분리가 돼서 다시 6개의 법으로 분법화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달달달달 숙제도 하고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뭐 암기가 좀 잘 되시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적어도 한 10개 정도 목표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아니 12개, 평균 12개는 맞으셔야 되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한 10개나 못하겠으면 8개라도 8개 이상 이렇게 목표를 좀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이 60점이 되시려면 48문항을 맞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12개 이상에서 이게 3문항이 남죠. 15개를 맞으면 3문항이 남고, 여기는 2개가 모자라요. 여기는 딱 12개고 여기는 이제 4개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 시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목표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맞기를 목표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 원론은 우리가 이제 내용도 배우고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15개라고 썼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최고 점수가 만점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18개 정도까지도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이 18개 이상 또는 이제 만점을 맞게끔 20개까지 만점을 맞게끔 열심히 또 제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18개 이상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서 회로 10개 맞았건 법규 12개 맞았건 설비 8개 맞았건 상관없이 전부 다 자격증 필기시험은 버튼이 넘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기랑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뭐 대부분 다 연관성이 있겠지만 주로 요 파트 소방 시설에 대한 거, 요 부분이 우리 또 실기하고 조금 더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일단 필기는 요 정도 개수를 목표로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는 타 과목은 뭐 그렇다 쳐도 좀 원론이 좀 중요하니까, 또 고득점을 또 맞아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니까 잘 대비도 하시고 준비도 좀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네, 자신감 가지셔라.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수업, 첫 1강이 되겠는데, 약간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원론에서도 여기는 사실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서술형의 문제고, 계산 문제도 물론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쳐도 한 3문항 정도? 많이 나오면 한 3개에서 4문항이고, 나머지 보통 한 16개에서 17개까지는 전부 다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20개, 뭐 이렇게 나오면 20개니까 어쨌든 계산 문제가 그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라서, 그리고 서술형의 문제도 이렇게 뭐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잘 수업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연소이라는 파트를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일단은 뭐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증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증을 좀 갖고 계세요. 보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연소이론이라는 파트를 좀 진행을 하는데, 거기 뭐 교재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9페이지부터 11 페이지까지는 이제 출제 경영에 대해서 쭉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출제 경영을 좀 한번 보시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관계 법규가 거기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기본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없네요. 여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게 없고, 그 주형, 거기 마지막에 4번이 전자회로라고 그래서 요거는 소방 전기 일반에 있는 게 거기 이제 한 번 더 써져 있는 것 같은데, 4번법, 네 번째 법이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목이 소방 전기 시설 구조 및 원리. 여기는 소방 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의 구조 및 원리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 부분도 지금 화재 안전 기술 기준하고 화재 안전 성능 기준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 좀 하시면 되겠고, 그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안에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격증 시험은 기술이 중요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은 그 일부 내용이 이제 다 포함돼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기준이 좀 더 넓은 범위고, 성능 기준은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성능 기준은 최소한의 성능은 요 정도는 발휘돼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한 최소한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기술 기준은 이제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더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다 뭐에 대한 것만, 구조하고요,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 뜯어서, 이게 설비를 완전히 뜯어서 거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일단 구성품들, 그러니까 어떤 설비에 있어서 크게 구성품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다, 이제 주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종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거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과 화재안전 성능 기준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어떻게 설치하라, 설치 기준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 지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다 기술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거라서, 기술자들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 기준들을 다 숙지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죠.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실제 업에 종사하실 때는 사실 모르면 찾아보면 되죠. 찾아보면 되고 하는 건데, 참고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휴대를 하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사이트라기보다는 이제 어플이죠. 앱을 하나 까세요. 그래서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여기 들어가면 이게 법이죠, 법. 그러니까 이제 법규 하실 때 법령, 또 이제 법규, 이거 공부하실 때도 이 어플이 필요하거든요. 요거 반드시 이제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두 가지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기준, 이게 대부분 설치 기준이에요. 어떻게 설치하라, 이런 기준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나 화재안전 성능 기준, 요거를 공부하실 때도 요 어플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플을 깔면, 만약에 이제 법 같은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즐겨찾기로도 우리가 집어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보면은 이제 법이나 법규는 현행 법령으로 되어 있는 데를 클릭해서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법을 이제 치시면 그 법령에 대한 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법은 또 얘기하겠지만, 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 밑에 시행령도 있고요. 그 아래 시행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정리를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나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시면 뭐 시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또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규칙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시죠, 고시. 화재 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소방청에서 제시하는 이제 고시잖아요. 청장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검색을 해보면 이 기술 기준, 성능 기준을 또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유용한 어플이니까 잘 다운받아서,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 책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 기준이나 성능 기준 또 법령 같은 경우는 교재가 없어도 이 어플 하나만 갖고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날 때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또 기억을 새록새록 또 할 수 있는 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움이 되는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또 웹툰이나 이런 것만 좀 보지 마시고 아예 안 보라고는 못하죠.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것도 있으니까 저도 보는 웹툰이 있어요. 그래서 예, 월요일마다 나오는 웹툰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월화수목금토일 다 잡고 하루에 막 두 편, 세 편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를 이런 어플에다가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라 이 소리고요.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넘어가서요. 그 뒤에 이제 목차가 나오죠. 1과목에 연소이론 목차, 그 다음에 이제 화재이론, 위험물,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그래서 소방안전에 대한 거죠. 방화안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좀 수업 나가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나오고, 법규 나오고, 법규에 보면은 이제 21페이지에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법이에요. 공사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그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 좀 됐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기출 문제들이 또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출 문제까지 다 풀이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정규 과정에서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1과목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연소이론이고요. 연소이론 안에 들어가시면 섹션 1 그래서 연소 및 연소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챕터 1 그래서 연소의 원리와 성상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연소의 큰 파트죠. 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로마 숫자로 연소이론 그 다음에 연소의 정의 이렇게 훑어갔는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확 올리셔야 되는 그러한 또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 자격증이라는 거는 절대평가라서 상대평가가 아니죠. 그리고 아마 시험에 대한 제도가 예전 그 우리 종이를 이용하는 페이퍼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운전면허 시험처럼 이게 앉아서 본인이 선택한 시간대에 가서 시험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당락이 결정이 돼서 나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시간대를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가서 시험 잘 보시고 너무 또 뒤에 가서 시험 보지 마시고 앞쪽에 시간에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이제 컴퓨터로 보는 거라서 오전에 시험 봤던 문제가 오후에 이렇게 또 한두 문항 또 같은 게 겹쳐서 나올 수도 물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험을 보실 수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정리 잘 하셔가지고 뭐 기사나 산업기사는 두 번 다 볼 수 있죠. 산업기사 보시고 기사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산업기사를 두 번 본다 이런 거는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1-7이네요. 페이지가. 그래서 맨 밑에 연소현상 1-7, 뭐 1-8, 1-9. 그래서 1과목의 페이지 수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1-는 빼고요. 그냥 페이지 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에서 7페이지. 목차는 다 건너뛰고 옆에 왼쪽 부분에 그 7페이지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왼쪽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마인드맵이라는 내용이 또 있죠. 그래서 연소 및 연소 현상에서는 연소 기기 이상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기기와 관련된 이상현상 그 다음에 연소의 원리와 성상 연소의 정의부터 활성에너지 뭐 3요소 4요소 불꽃 요소 표면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그거를 처음에 지금 들여다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 정리를 다 끝내고 나서 한번 이제 정리할 때 그 마인드맵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교재가 그 뒤에 가시면 또 해당 파트마다의
또 문제들이 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는 못 풀어드려도 가급적이면 좀 설명드리고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좀 할 텐데, 물론 이제 거기에 내용하고 답하고 아래쪽에 이제 써있는데 답은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 연소의 원리 중요도를 보시면 별표가 4개입니다. 4개.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자, 연소의 원리에서 자, 첫 번째가 연소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연소의 정의는 중요한 거는 딱 3가지 현상이 이제 동반이 돼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물질이 탄다. 연소는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탄다. 뭐가 타냐? 물질이 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타냐? 당연히 탈 수 있는 물질, 그런 것들을 이제 가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연물이 타는 것 자체를 이제 연소라고 하면, 그 연소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로 뭐라고 내려놨냐? 이 가연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산화반응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산화반응. 산화반응은 뭐냐? 산소랑 화합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가 성냥이나 라이터를 갖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종이가 잘 탈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이제 연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종이가 그냥 연소하느냐? 아니다. 일단 산소와 결합을 하는 산화반응이 먼저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산화반응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연소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 모서리 부분에, 그러니까 교재의 끝부분에, 여기를 이제 우리는 날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제 묶음이 있고, 요 끝에 가면은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당연히 다음 페이지 가면 요 옆에 부분도 있겠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재 날개라고 하는데, 이 날개 부분에 보시면 또 내용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 자, 철이 녹쓰는 것은 느린 산화 반응으로 산화 속도가 느리고 빛과 열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연소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철이라는 것도 공기 중에다가 오랜 시간 방치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뭘 하죠? 그러니까 녹이 쓴다 그런지 그걸 우리는 철이 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화 반응만 한다고 해서는 절대 연소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산화 반응을 하면서 뭘 동반해야 되냐? 빛과 열을 동반해야 된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렇게 빛을 낸다 그래서 발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을 내는데, 자, 열은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도 하겠지만 흡열이 있고 발열이 있거든요. 흡열은 열을 빨아들이는 거고 발열은 열을 내뱉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탈 때 불꽃도 보이지만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봐도 되고, 빛은 이렇게 이제 불꽃만 갖고 있을 때 빛이 반짝반짝 난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라고 해요. 종이. 자, 종이가 연소할 때 종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산화 반응하면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이제 불꽃을 내거든요. 이게 불꽃이에요. 불꽃. 이 불꽃이 났을 때, 이럴 때 빛도 나지만 우리가 이제 나무가 다 타고 남은 찌꺼기 뭐죠? 숯이 있어요. 숯 아시겠죠? 숯? 우리 이제 숯불갈비, 숯불고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숯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이제 탈 수 있는, 이게 불꽃을 내서 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불꽃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불꽃만 내고 타진 못하지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이 숯의 표면이 빨갛게 이렇게 발그레하게 달궈지는 경향이 물론 있죠. 그래서 요 발그레하게 달궈지면, 우리가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 숯이 발그레하게 달궈지면 주위에 반짝반짝반짝하는 환한 뭐도 낼 수 있어요? 빛도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빛입니다. 빛. 이것도 빛이고,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여기서도 빛이 나와요. 빛도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열을 버리는 거, 버려. 발열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종이가 탈 때도 주위로 보면은 뜨끈뜨끈한 뭐가 나와 이렇게, 그죠? 열도 날 수 있어요. 물론 숯도 요 주위로 아주 뜨거운 뭐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죠? 열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도 익혀 먹고, 만약에 이게 열이 안 난다고 치면은 고기가 익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게 숯이나 이런 데 손을 가까이 갖다 대면 어때요? 뜨거움을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물질에서 발생하는 열이다. 그래서 열을 내보낸다, 발산한다, 그래서 발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3가지 반응이 나왔을 때, 즉 산화 반응과 빛도 나고 열도 나는 이러한 3가지 현상이 동반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한다? 연소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연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빛도 나고 열도 나고, 물론 이제 빛이 나고 열도 나고 이렇게 연소라는 과정을 할 때는 반드시 또 무슨 반응을 거쳐야 되냐? 산화 반응을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 반응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고요. 반대로 산소를 버리는 반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나 나무나 이런 가연물들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빛도 내고 열도 내고 타야 되는데 산소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버리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산소를 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보통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산화 환원은 나중에 뒷페이지 가시면 또 등장을 하니까 그때 가서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뒤에 가면 나와요. 산화 환원 어디 나오냐? 페이지가 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10 문제 다 넘어가서 그 뒤에 가면 또 산화하는 반응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소의 원리는 자 읽어보시고, 자 연소의 정의, 자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화합하여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연소의 메커니즘, 그래서 고체 액체 가연물이 상변화로 기체로 변화. 자, 그 다음에 가연성 증기와 산소의 혼합.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들은 기체로 상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미리 좀 얘기해 드리면 기체가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가연물이라고 한다면 가연성이다. 그래서 가연성 기체, 가연성 액체, 가연성 고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화 반응을 한다는 거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기체는 어차피 자기 자신도 기체고, 자, 우리 산소도 물질의 모양이 뭐예요? 기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와 기체끼리는, 가연성 기체와, 이 산소인 기체는 서로, 결합이 쉬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또 줘야 돼요. 그 에너지를 우리 일종 이제 점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에너지원이 가해지면, 기체는 자기 자신이 바로 뭘 할 수 있느냐? 발화. 즉, 발화는 불이 발생하는 걸 발화라고 하고, 기체 자기 자신은 곧장 무슨 단계로? 발화라는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액체, 우리가 액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휘발유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자 휘발유가 있으면 여기에 점원, 성냥개비를 갖다 댄다고 해서 이 휘발유 자체가 불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휘발유가 불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이제 증기가 있어요. 증기. 이 가연성 증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액체는 열을 받으면 액체 자체가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액체에서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증기라고 하는 성분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기가 발생이 됐을 때 비로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인 기체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액체는 모양이 기체랑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산소인 기체와 가연성인 액체가 바로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연성 액체는 액체가 타는 게 아니라 액체가 열을 받아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가연성 증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증기도 하나의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증기가 누구랑 만나서, 그죠? 산소랑 만나서 산화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 점화 에너지라고 하는 뭔가 에너지원이 가해지면 이때 비로소 이 증기가 무슨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발화라는 단계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불꽃을 보이고 타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꽃을 보이고 타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떤 성분들이 타는 거냐면 증기나 기체 이런 성분들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고체인데요. 자, 고체도 우리가 나무, 종이 이런 것들은 고체 자기 자신이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체도 기체인 산소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체가 열을 받으면 굉장히 복잡한 열분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복잡한 열분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탈 수 있는 뭔가 성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체 분자가 쪼개지는 것 자체가 열분해가 아니라 그 쪼개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서로 간의 결합을 통해서 탈 수 있는 성분이 나와야 돼요. 그 탈 수 있는 성분이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 가스라고 합니다. 가스. 그래서 고체에서는 이제 가연성 가스. 근데 표현은 가스라고 했지만 실제로 모양은 다 무슨 모양을 띠는 거예요? 기체라는 모양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산소인 기체와 이 가스가 드디어 이제 이 시점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때
그때 이 가스가 무슨 단계로 넘어가느냐? 그죠? 발화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불꽃을 보이면서 타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이렇게 불꽃을 보이고 타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성분들이 타는 거다? 그죠? 기체와 같은 가스, 증기, 기체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불꽃을 보이고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이렇게 불꽃을 보이고 타지 않는 애들도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숯과 같은 거, 우리 숯은 불꽃을 보이고 타지 않아요. 그러면 숯은 이 가스 성분이 복잡한 열분해 과정이 다 끝나도 이 가스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 복잡한 열분해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 가스 성분이 없는 것들,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애들은 산소가, 기체가, O2가, 기체가 이 물질의 표면에 이렇게 쓸까요? 이 물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산소가 뭐예요? 달라붙어서 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직접적으로 표면에 와서 달라붙으면 그 산소가 달라붙은 표면이 이렇게 발그레하게 빨갛게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하나의 이제 연소 현상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스 성분은 없지만 이와 같이 표면이 발그레하게 타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근데 액체나 기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표면이 발그레하게 타는 현상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메커니즘은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액체나 고체들은 이와 같이 불꽃을 보이고 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체라고 하는 형태의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상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꽃을 보이고 타는 것들을 무슨 연소라고 하느냐, 좀 이따 얘기했지만 불꽃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불꽃이 없이 표면만 발그레하게 타는 연소가 있어요. 이런 연소를 우리는 표면 연소라 그래요. 표면 연소. 그래서 표면만 발그레하게 탄다. 그래서 이제 표면 연소고, 이거는 불꽃을 보이면서 활활 잘 탄다. 그래서 이거는 불꽃 연소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그 불꽃 연소냐, 표면 연소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나중에 좀 연소의 뭐 요소들이 나오는데, 몇 요소냐, 뭐 3요소냐, 4요소냐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얘는 몇 요소와 관련이 있고 얘는 몇 요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것도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 여러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많이 종이도 태워보고 나무도 태워보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담배를 또 태우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자담배 말고 옛날에 이제 연초를 피시듯이, 지금도 연초가 있지만 그 연초의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담배를 필 때 라이터를 가지고, 그죠? 열을 가하겠죠? 그러면 담배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산화 반응을 통해서 열을 받아서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꽃을 보이고 타는 게 아니라, 그죠? 담배 표면만 빨갛게 발그레하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소를 표면 연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나 나무가 탈 때 우리 눈에 이렇게 불꽃을 보이고 타는 이런 거를 이제 불꽃 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불꽃이 보이면 이건 불꽃 연소고, 불꽃 없이 숯이나 담배나 향 이런 것처럼 금속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처럼 표면만 발그레하게 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거를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메커니즘은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는데 이 메커니즘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연성 증기와 산소의 혼합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얘기합니다. 증기나 가스 이런 것들이 산소랑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혼합이 되고 있다. 이게 산화 반응이죠. 자, 그리고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며 일정 농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정 농도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에너지만 가해주면 연소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연소를 할 수 있는 이 가연성 가스의 또 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농도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농도 범위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소 범위라고 하고,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연소 범위 내에서만 연소할 수 있으므로 소화 원리로 보면 이 연소 범위를 벗어나면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가 이제 우리는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소 범위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저 뒤에 가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살짝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아래 그 그림에 보면 아래쪽에 직선이 있어요. 그거는 연소 범위에 있어서 연소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포화 증기압 곡선이라는 게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고 위에도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소
뭐 하한계 곡선이다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연소 상한계 곡선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소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가스에 뭐가 있다? 농도 범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스 농도, 이쪽은 온도가 이제 써 있는데, 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뭐가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잠깐 여기서 점화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거든요. 점화원. 그러니까 점화원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산화반응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난다. 이것도 산화반응이었는데, 종이가 공기 중에서도 뭘 하죠? 산화반응을 하죠? 그러면 종이가 공기 중에서 산화반응을 산소랑 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철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녹이 쓴다 그랬고, 우리 종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누렇게 이제 색이 좀 변색이 되겠죠. 그래서 누렇게 이제 색이 변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집에 옛날에 책 사놓고 책 읽지 않은 그런 책들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죠? 물론 다 읽었다는 게 아니라 다 읽었어도 예전에 산 책을 책장에 이렇게 다 읽고 꽂아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어휘 이런 것들은 책 이만한 거, 뭐 100일 목표 뭐 해갖고 50일 목표 해갖고 이제 책 이거 사서 맨 앞에만 몇 페이지 읽고 덮어놓고 책장에 꽂아놓는 그런 책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책을 한번 책장에서 이제 빼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거꾸로 그릴까?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책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뭐 아시겠지만, 여기 그 바깥쪽, 우리 공기 중에 노출된 부분, 요 부분은 색깔이 좀 이렇게 누렇게 좀 이렇게 변색이 된 걸 좀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쫙 펼치면 어떻게 되죠? 이 책을 이제 쫙 펼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됐다. 이게 펼쳤어요. 이게 펼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가장자리는 누렇게 좀 이렇게 변색이 돼 있는데, 요 안쪽은 어때요? 안쪽은 아주 하얀색으로 그냥 남아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바깥 부분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산화반응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책을 갖다가 이 가장자리만 누렇게 발그레하게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는데, 이걸 또 오랜 시간 또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 뭐가 돼요? 누렇게 발그레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장 딱 넘기면 그 다음 장은 그죠? 안쪽이 좀 하얀색으로 그대로 이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산화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색이 그냥 바랬다 이렇게만 보는 거지 이걸 연소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연소를 시키려면, 당연히 종이를 연소시키려면 외부에서 뭘 제공을 해야 돼요? 그죠? 이제 불꽃, 아니면 이제 성냥개비 같은 거, 아니면 라이터 같은 경우 이러한 에너지원을 제공을 해줘야 드디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연소라는 반응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이 라이터나 성냥이나 이러한 이 외부에서 제공돼주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주로 뭐라 그러냐? 점화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점화원들의 종류에 있어서 점화원이 각각 갖는 에너지원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여기 무조건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불이 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는 필요로 합니다. 그 불이 날 수 있는 데까지의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 그래프를 가지고 살짝 잠깐 좀 맛배기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거기 이제 날개 부분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큰 에너지의 척도가 바로 온도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물질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용이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화학 반응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므로
반응을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 상태라는 게 있는데 전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 그래프상의 전이 상태에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지고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화학 반응 직전의 최고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다시 해서 전이 상태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지금 종이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할 때 지금 이만큼이 이제 반응열 에너지, 반응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반응물, 뭐 초기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반응물의 에너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너지준이니까 에너지준이고 여기는 이제 반응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물이 있고 자 이제 반응 과정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종이랑 산소랑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는 상태에서는 우리 눈에 연소라는 현상은 없다. 저렇게 색이 누렇게 발환해지는 건데 이게 우리가 에너지원을 제공을 해서 연소라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때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는 요만큼을 갖고 있는 건데 얘가 불꽃을 보이고 타려면요 최소한 에너지가 이만큼은 만족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성냥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연소라는 반응까지는 안 가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줘서 이 연소를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이상으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때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이 영역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이 영역, 전이 상태라고 하는 거고 전이 상태라고 하는 말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를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에너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고 최소한 이 전이 상태까지의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현재 에너지 준위에서 이 전이 상태에 도달되게끔 필요한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이제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제공이 됐다는 말은 뭐야? 전이 상태에 도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는 거는 전이 상태를 벗어났다고 해서 연소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이 상태 이상만 되면 우리는 항상 연소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반응은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에너지 크기 중에 최소한 전이 상태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이 됐다는 거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까지 도달이 된 거다. 그러면 이때부터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가 나중엔 에너지 준위가 최종적으로 생성물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반응이 끝나고 났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계속 이 상태를 머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원래대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거보다 좀 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만약에 생성계 에너지가 여기서 멈췄다라는 거는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 생성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제공해줬던 최소한 에너지와 내가 제공해서 그러니까 버려진 에너지의 요 양쪽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러면 원래 존재했던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지금 생성 에너지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생겼죠?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겼죠? 그럼 요 에너지 차이가 뭘 뜻하는 거냐?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는 100이었는데 나중에 생성되고 나서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에너지를 봤더니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00에서 10을 뺀 나머지 요 90이 어떻게 돼? 잃어버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반응계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다 뺏기고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는 뭘 뜻하느냐? 발열을 뜻한다. 발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았을 때 그러니까 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계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생성계 에너지가 훨씬 더 작게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냐?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다?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연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는데 만약에 에너지 준위가 여기서 멈췄다.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생성계 에너지라고 본다면 현재 두 번째 생성계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응물은 요만큼이었는데 생성물은 이만큼이니까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더 생겼죠. 여기 전체를 요만큼 빼면 되니까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생성계가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보유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흡열이라고 합니다. 흡열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계의 에너지 준위가 훨씬 더 크게 남은 거예요. 크게. 이게 크게 남았다. 이거는 에너지를 밖으로 버린 게 아니라 얘네들 에너지를 빨아먹은 거예요. 빨아먹은 거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흡열이라고 합니다. 흡열. 이런 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흡열 반응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연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반응이 있어야만, 발열 반응이 있어야만 연소라고 하는 거고요. 흡열 반응은 절대로 연소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중요한 게 우리가 물질마다 전이 상태는 다 달라요. 전이 영역은 다 다른데 그 말은 자 이만큼 지금 현재 A라는 물질은 이만큼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물질은 자 에너지가 처음에 똑같다고 쳐도 어떤 물질은 전이 상태가 여기만 도달되면 반응을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물질은 전이 상태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반응을 보이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최소한 자 여기는 A라는 물질이고 요거는 B라는 물질이고 요건 C라는 물질이라고 했을 때 자 A라는 물질의 전이 상태는 여기니까요. A라는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큼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만 있으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A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 요거는 B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 여기까지는 C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만큼까지 필요하다는 거는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 있는 A라는 물질은 요만큼의 에너지만 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소 반응이 요만큼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일어날 수 있다. B는 이만큼, C는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소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주위에서 반드시 에너지를 필요로 할 텐데 그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물질보다 어떤 애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애들이 어때요? 반응을 보이기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페이지 활성화 에너지의 자 3번 활성화 에너지의 니은에 보면 기출로도 나온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이 쉽고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큰 물질보다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게 필요한 물질들이 훨씬 더 연소가 쉽더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잠깐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2강에서 연소의 성상이라는 파트로 그래서 거기 뭐 3요소 4요소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그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